로마 건국은 기원전 753년입니다. 기원전 509년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죠.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호강 이남의 이탈리아 반도를 제패하게 됩니다.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겪게 되죠. 이를 발판으로 로마는 지중해 최강자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450년이란 기간 동안 내적 진통도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평민과 귀족 간의 공직, 혼인 등의 차별을 없애기도 하죠. 쉬운 개혁은 없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들의 저항도 있겠지만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당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로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라쿠스 형제가 쏘아 올린 개혁이 카이사르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 황제가 자리를 잡게 되죠. 200년간 이어질 팍스 로마나의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9년 첫 집정관 임기 당시 카이사르는 공직자 뇌물 방지법을 만듭니다. 김영란법 같은 거죠. 그런데 상한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만 세스테리티우스라고 하는데 병사 35년치 연봉과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공화정 말기 로마의 원로원 계층 유력자들은 선거를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선거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채 탕감을 법제화하려는 이들도 있었죠.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틸리나입니다. 그는 결국 역모로 몰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로마 고위공직은 무급입니다. 하지만 권력은 이권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곤 하죠. 뇌물방지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부당 거래를 타겟팅합니다. 로마 고위공직자에게는 또 다른 돈벌이가 하나 있습니다. 법무관을 지내고 나면 속주 총독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시리아 속주 총독 자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으니까요.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원로원에서 속주 총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지 충분히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카이사르 역시 집정관 이전에 속주 총독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62년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기원전 61년 스페인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카이사르는 이미 대다수 원로원 의원들에게 찍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는 갈 수 없죠. 반면 개선식을 허락받을 수 있는 군사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개선식 허가도 받고요. 스페인에서 세금 징수 방식도 개혁을 합니다. 납세 의무자를 공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과도한 세금은 그들을 고리대금의 수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의 주역이라 불리우는 브루투스는 40%의 이자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주 주민의 반감은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죠. 로마 패권의 축소 그리고 외부 세력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 로마의 치안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사리사욕 추구가 국가의 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과 내전을 치르면서 과도한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폼페이우스파가 과도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면세 정책을 시행합니다.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개혁이죠. 카이사르 개인적으로는 크리엔터스 그러니까 지지층을 넓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책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공존할 때도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군대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명예로운 관직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개혁이기도 합니다. 이권이 줄어들면 과도한 선거도 진정되리라는 기대도 작용했을 겁니다. 속주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개혁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속주
속주 주민에게 부과되는 10%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군역이 있죠. 속주민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역은 없습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급속한 팽창은 군 복무 지역이 삶의 터전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1년마다 돌아가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인 거죠. 장기 복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가장이 빠지면 노동력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소규모 자영농에게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농의 몰락은 병역 의무에 관한 자산 규모 하한선을 낮춥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당시엔 토지였을 겁니다. 이러한 자산을 가진 시민은 군역을 면제받았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이 로마의 방위체계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하한이 낮아지면 마구잡이, 징집이 일어나게 되죠. 지킬 것도 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기가 높으면 이상한 거죠. 무적 로마 군단의 신화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마리우스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107년 승리를 위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합니다. 군인은 월급을 받는 직업이 됩니다. 당시 넘치는 실업에 대한 대책이기도 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하지만요. 인도에서 모병 숫자를 줄이는 개혁안을 내어놓자 데모가 일어난 배경에도 실업이 있다고 합니다. 시민만 군인이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의무는 아닙니다. 여전히 시민들은 소득세 의무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특권이 되어버립니다. 한니발 전쟁을 함께하며 승리를 이끌어낸 로마 동맹시들의 시민들이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 연합을 지키기 위해 군역도 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원전 91년 동맹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포강 이남의 동맹국 구성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시민권 확대죠. 내전이 끝난 후 카이사르는 갈리아 키살피나, 그러니까 포강 북쪽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갈리아 전쟁 기간 동안 카이사르가 지배했던 속주였고요. 든든한 후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전에서 지대한 공을 세운 5군단은 종다리 군단이라 불리웠었습니다. 이들은 키살피나 속주민 부대로 시작을 했었고요. 일종의 훈장이며 호상입니다. 속주세를 감면받는 것이면서 입신양명의 기회까지 생긴 거니까요. 프로빈키아,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과 시칠리아 속주민에게는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속주세는 없어지고요. 참정권은 제한을 받는 시민권입니다. 하지만 라틴 시민권자가 수도 로마로 이주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시민권 부여가 아니라 국가 로마의 기여도에 따른 시민권 부여는 미래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하죠. 또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욕구 충족의 길이기 때문에 사회의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가는 인재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죠. 인재 확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미국은 세계 100위권 대학 중 30%를 품고 있습니다. 교사와 의사에게 시민권을 주기로 합니다. 의사의 신분이 높아진 건 근대에 들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중인이었으니까요. 의사는 노예나 외국인,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동맹국 주민이나 속주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은 로마에서 의사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대대마다 1명 혹은 4명까지의 군의관을 배치했다고 하고요. 10년 이상을 사령관으로 전장을 뛰어다닌 카이사르입니다. 의사가 인재임을 당연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로마에 있던 많은 교사들은 수많은 철학자를 낳은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잡혀온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립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설 교육기관들 뿐이죠. 서당처럼요. 아니면 개인 교사입니다. 하지만 교육이 미래임을 카이사르뿐 아니라 로마 귀족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들의 군복무의 시작은 장교입니다. 여기서 잠깐 노예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생사 이탈권까지 가지죠. 인권이 상식인 21세기 시선으로는 비인간적입니다. 역사적 공감으로 바라볼까 합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의 트레이드와 직장인의 고용 해고와 비교해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의 노예는 대부분 패배한 국가의 군인 혹은 시민들입니다. 물론 부모가 노예여서 노예가 된 경우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먹고 사는 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노예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거죠. 로봇의 미래를 보았다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본인도 아테네 시민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노예는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는 해방노예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자산과 자녀를 낳게 되면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때에 이르르면 시민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인사 중 조상이 노예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전해지죠. 카이사르는 복잡한 단계를 생략하고 교사와 의사를 시민으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인재를 정치와 행정 분야로도 흡수하려고 합니다. 원로원 의원 수를 600에서 900으로 늘립니다. 술라는 300에서 600으로 증원을 했었죠. 로마가 건국되고 거의 700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전을 치르면서 많은 원로원 의원들이 사망을 하죠. 생존해 있었다면 더 이상 반 카이사르 기치를 들지 않는다면 의석을 유지해주겠다는 카이사르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대 숫자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새롭게 로마 패권에 편입된 갈리아 지방의 유력자 다수도 원로원으로 흡수합니다. 원로원 물타기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재풀 강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명예로운 관직이라 불리우는 공직자 수도 2배로 늘립니다. 회계감사관, 안찰관, 법무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인구 증가와 로마 패권 확대에 맞춘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급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왕정보다 귀족정, 엘리트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가 개인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 욕심으로 무장한 다수는 개인보다 백성을 훨씬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다수가 등장하는 데 대한 폐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권한을 제한하는 거죠. 배심원 구성을 바꾸게 됩니다. 원로원 계층만이 배심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카이사르 이전 다수의 개혁가들이 기사계급, 그러니까 경제인 계급과 시민계급을 포함시키는 개혁을 추진했었습니다. 원로원 계층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속주 총독이 속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문제가 됐던 거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분쟁 때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도 있죠. 독재관 술라는 원로원 계층만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다시 한번 개혁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더 이상 신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40만 세스테리우스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현대 기준으로 이 또한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 뇌물이 배심원단의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뇌물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단위가 커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미 카이사르는 뇌물 방지법을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카이사르는 끊임없이 원로원 최종 공고의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다수의 횡포라는 거죠. 또한 원로원의 월권이라는 것이고요. 그라쿠스 등 개혁을 주장하던 많은 이들이 비상계엄으로
죽어갔습니다. 공화정 로마에는 해외 망명이라는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를 등에 업고 집정관이 되었던 기원전 59년에 원로원 최종 공고를 폐지했다면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삼두의 힘으로 잡은 권력으로는 농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원로원 최종 공고까지 손을 대기에는 힘이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이사르는 관용을 내걸고 반카이사르파 진영을 끌어안으려 하죠. 술라의 살생부에 들어가기도 했었던 카이사르의 집착이 느껴집니다. 물론 관련법도 정비를 합니다. 정치범에 대한 최고형을 사형이 아닌 추방형으로 규정하죠. 원로원은 로마 건국 초기 왕정 시절부터 존재했던 기관입니다. 각 시족이나 부족들의 유력자들이 모여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간혹 현대의 의회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기능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선거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라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화정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집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재풀 역할도 하고요. 이 안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나오고 또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으로 조언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됩니다.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상당수 흡수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 비변사와 비교해볼만 합니다. 흥선대원군 때 가서야 이 비변사가 해체되죠. 힘이 점점 커진 원로원은 즉결 심판관, 그러니까 사형 언도까지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개혁은 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바로잡고자 하니까요.